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도시의 얼굴 시리즈 런던 3번에 걸쳐서 했고 또 파리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6번 했네요. 그죠? 벌써 상당히 그죠? 시간이 빨리 가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런던하고 파리를 좀 이해하시는데.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숑. 그죠? 파리의 애국가를 모른다고 하면 프랑스를 모르는 거죠. 파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를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가도 프랑스 애국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건 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파리라는 도시는 그런 시민 정신에 의해서 오스만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도로와 계획이, 그죠? 그래서 파리 올림픽도 개막식에 그런 프랑스 시민혁명이 1789년, 그죠? 너무나 많이 얘기했다, 그죠? 1789년, 그죠?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오스만 시장의 도시계획,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시민혁명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이라는 걸 건설하게 돼 있고, 그죠? 그런 역사성을 좀 끌고 가야 여러분들이 파리를 이해하는데 알지. 그냥 말에 좀 알고, 뭐 생제를 좀 알고, 뭐 또 주요 명소를 안다고 도시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도시는 도시가 만들어질 때 옛날에 고대 도시도 그렇지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의 역사성이 물리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죠? 대표님 설계하는 때, 그죠?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선과 명과 점을 연결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의 베이스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하고 런던하고 파리에 대한 문명이 되게 중요한 거고, 영국이라는 나라와 파리라는 나라는 유럽에 있어서 많은 전쟁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끌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하고 파리를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고, 근대 시민 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라는 그레이트 차터죠. 대헌장을 통해서 왕이 중세시부터 강력한 왕권을 벗어나서 귀족이나 어떤 통민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거나 마음대로 왕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첫 번째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게 영국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에 있는 우리가 대통령제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대통령제를 한다든지 그 근대 국가의 기초를 다루었던 나라가 프랑스, 바로 1789년에 있던 시민혁명의 베이스가 돼서 미국도 독립을 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그 문화적인 그 베이스를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나라를 꽂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도시를 많이 가실 건데, 뭐 로마도 가고 뭐 파리도 가고 뭐 암스테르담 가고 뭐 북유럽의 스톡홀름도 하고 뭐 많은 도시를 가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도시를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다니셨겠지만 미국은 수백 번 가신 분들이 많아요. 애들 유학 때문에 뉴욕, LA 뭐 또 많잖아요. 친인척도. 근데 이상하게 유럽은 가기가 되게 힘들다. 그죠? 또 아시아는 또 일본도 많이 가고 중국도 많이 가는데, 유럽에서 이 세계 도시 런던, 파리, 비엔나 정도를 이해하면 역사적으로 다른 도시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왜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끌고 왔느냐, 유럽의 650년이라는 동안 유럽의 3분의 1을 통치했던 나라죠. 그런 합스부르크 그 왕가가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럽을 한다?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아. 오스트리아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유럽을 네가 알아? 이렇게 할 정도로. 왜? 65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유럽의 역사 3분.
영국하고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땅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를 했다. 뭐로? 아까 우리 정호경 회장님이 얘기했던 주걱턱, 유전병으로 유명했던 그런 근친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그런 합스부르크를 대표로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가 우리 비엔나잖아, 그죠? 비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비엔나 그냥 막연히 비엔나. 어? 어? 음악. 오케이, 좋죠. 음악. 누구? 모차르트죠. 딱 나오자. 또 김정은 대 비엔나 하면 뭐가 나와요? 마리 앙뚜아네트, 테레지아 여사의 막내딸이었던 프랑스의 루이 16세에 시집을 갔었던 앙뚜아네트. 또 공주 말고 여자 말고 다른 거. 또 뭐 생각나? 이주철 대표님. 그냥 막연하게 비엔나 음악, 비엔나 소세지. 또 좋아요. 또 역시 굶주리셨나 어렸을 때. 이게 좀 뭐가 커피. 또 뭐 생각나 우리 정 대표님? 비엔나 하면 그냥 막연히 비엔나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비엔나 뭐지? 뭐가 좋을까? 응? 구애가 나? 뭐 이거 가지고 비엔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얘기했지 음악과 미술 그죠? 뭐 세션이라는 분립화 그죠? 에곤 실레든지 클린프랜드 문화 예술 있고 또 음악 그죠? 여러분 신년 음악회 들어보셨죠? 매년 신년 음악회만 비엔나 오페라 합창단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엔나 합창단. 비엔남 또 소년 합창단 그죠? 전 세계 세 개 팀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소년 합창단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했듯이 유럽의 650년 역사를 이렇게 장악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임페리얼이라고 왕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임페리얼 앤 컨템포러리라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 650년간 그 유럽의 전체를 3분의 1을 장악했던 왕가의 어떤 핵심 수도였죠. 그 비엔나고 최근에 이제 그런 도시를 전 세계에서 아마 내 생각에는 한 거의 9년에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항상 자랑을 했죠. 비엔나가. 그 다음에 찌리 정도. 그죠? 1, 2. 그 다음 암스테르담. 1, 2, 3위는 순위가 변동이 약간 있었지만 비엔나, 찌리, 암스테르담 이 정도가 항상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근데 항상 비엔나는 거의 첫 번째로 꼽히는 거죠. 음악과 예술의 도시고, 그죠? 옛날에 왕가가 있었던 도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또 그 도나우공항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엔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보이죠? 임페리얼 앤 컨템포러리. 이건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내가 하나 얻어온 겁니다. 번역한 게 있어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설명하기 그렇게 설명합니다. 음악과 미술이 있는 도시 제가 설명한 건 비엔나 커피 누가 얘기했지만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엔나의 전체적인 시내 전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엔나의 전경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위에서 찍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내용은 과연 비엔나를 들어가기 전에 도시가 국가 경쟁력의 시대에 도시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아시면 도움이 되겠으며 두 번째 비엔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비엔나 도시나 재생이나 개발은 어떻게 개발이 했을까? 그 다음에 비엔나 랜드마크, 비엔나의 명소, 기타 현황 이렇게 테마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90분에 여러분들한테 비엔나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뭐 파리만큼 되게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서 2번 아니면 3번에 강의를 하면서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가보신 분, 여기 가보셨죠? 어딜까요? 비엔나는 아니죠. 할슈타트 가보셨죠?
제가 찍은 사진. 근데 비가 지금 약간 와가지고, 어, 저기, 구름이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오스트리아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더불어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이 있고, 해발 3,000m 이상의 그 산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위스나 몽블랑, 또 프랑스의 몽블랑이나 다분 알프스 산맥이고 또 이태리의 돌로미테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스키로서는 오스트리아도 상당히 많이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다음 사계절이 여름에, 겨울에 스키부터 여름에 하이킹까지 상당히 사계절이 아름답고, 일단 아까 할슈타트처럼 맑은 호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정말 자연적으로 되게 아름다워 나오죠. 또 음악의 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아이콘이라는 모차르트, 그러나 비엔나 필하모니, 또 신년음악회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650년간 유럽을 장악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주 강력한 왕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왕이나 그런 왕비들이 살았던 쉔부르 궁전, 황실들의 보물이 비엔나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엔나 커피, 비엔나도 많은 음악가와 철학가나 그런 지성인들이 카페에서 그런 커피를 즐겼죠. 우리 파리의 생제르맹에서 즐긴 것처럼. 그다음에 전통 초콜릿은 자업 카페, 토르테 카페, 초콜릿 케이크 맛있고, 이런 카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지식인들의 사교 공간들이 많아서 활용이 됐습니다. 또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 문화에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카페 문화가 있고, 또 여러분, 또 오스트리아 대표적인 곳이 살츠부르크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배경이 됐죠. 그래서 쌀스라는 거는 솔트 있잖아요. SALT. 그걸 쌀치라고,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죠. 거기에 알프스 산맥이 둘러싸인 살츠부르크가, 거기에 호헨살츠부르크 성도 있고, 영화 촬영지, 모차르트의 고향이죠. 고향. 모차르트 고향이, 아마 제가 엽서를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데, 여기가 모차르트 생가 사진을 제가 엽서를 가지고, 안 주는 학생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여 개의 도시의 엽서가 한 도시당 한 30장씩 있어요. 그게 제 취미야, 콜렉션. 그래서 제 집에 가면 도시별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강의 끝나고 졸기 전에 몇 장 뽑아온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 특히 키츠비엘, 여러분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있고, 다양한 슬로프, 또 스파도 되게 유명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하면은 비엔나 가고 살츠부르크 거 같지만, 겨울에도 가고, 그렇게 자연도 가는 데로 상당히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또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게 여러분 이런 복장들 많이 보셨죠? 레던 호재라는데, 이런 복장들, 이건 이제 스위스에서도 똑같은 복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이 입는 게 레더 호재, 여자들이 디즘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예술, 축제 문화가 되게 많이 있어서, 여기도 크리스마켓도 있고, 또 인근에 뮌헨의 옥토페스트라고 맥주 페스티벌 같은 것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는 과연 어떤 나라냐 한번 보면,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주변 국가에 많이 둘러싸여 있죠. 보면 왼쪽에 독일, 저머니가 바로 있고, 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남쪽으로 크로아시아, 슬로베니아, 이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위스가 또 이렇게 티롤 지방에 있어서, 요 끝쪽에 보면 여기가 브레겐치라고 상당히 유명한 브레겐치 페스티벌을 해서 여름에 호수에 공연을 하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쥐리히에서 2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도가 비엔나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이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쪽이 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 1917년까지. 그래서 부다페스트, 우리가 이제 동유럽 여러분들 여행하시면 비엔나하고 부다페스트, 프라하 이렇게 연계. 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루지, 이게 뭐라고 있는지 루지 뭐라고 읽어요? 슬로베니아 수도 누지블리아나? 루블리아나.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여기도 되게 뭐 조그만 데예요. 근데 되게 예쁜 곳으로 최근에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있고, 오스트리아 국가는 남한보다 다소 조금 적고요. 약 900만 명. 인구가 되게 적죠. 뭐 1000만 명. 서울의 인구가 990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독일어를 씁니다. 독일어를 쓰고, 대부분 카톨릭이 72%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스위스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스위스하고 전쟁을 많이 하죠. 왜냐면 스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로 스위스 쪽으로 넘어가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스위스에서 활동을 메인 무대로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를 많이 했어요. 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카톨릭과 기독교 간에 있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특징은 뭐 대부분 서비스업, 관광하고 금융업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게 제조업 베이스는 자동차 부품이나 의약품, 목재 이런 거 수출을 하는데 그렇게 금액은 1900억 달러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돼 있고, 정부는 이제 내각 책임제고, 이분들 뭐 대통령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2017년에 취임했고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처럼 뭐 어느 당에 누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소속이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직선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준 대표도 당이 없어도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왜 많은 분들이 당에 소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6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답니다. 오스트리아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총 9개 연방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로우 오스트리아, 어퍼 위쪽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짤스부르크, 우리 모차르트의 고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티롤주, 스위스와 국경에 있는 이렇게 9개 연방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전체 인구가 약 900만 명인데 비엔나에 약 195만 명으로 제일 많이 수도에 많이 살고 있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제가 그 영상 보신 분 보면 파워포인트를 올려준 걸 봤나요? 보신 분, 지난주 파리 주요 명소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같이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 저는 조그맣게 나오고 이 화면이 나가요. 사실 대부분 강사들이 이 화면을 주질 않아.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에 내가 강의가 끝나면 영상 올려주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파워포인트가 그대로 올라가서 하니까 캡처해도 되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스트리아의 어원은 이 옛날 말로 동쪽이란 뜻이래요. 근데 오스트리아나 독일도 그렇고 주로 게르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게르만족. 그래서 게르만족의 특성은 북방민족, 강한 민족, 적자생존, 서열의식, 상하복종. 그래서 법이 발달되어 있고 질서가 되어 있고, 독일의 국가나 독일에 관련된 국가들은 이런 주유를 되게 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노르망족은 이제 주로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 지역에, 우리가 얘기한 스칸디나비아 위쪽에 사람들은 약간 노르망족이라는데, 바이킹족이 프랑스 노르방을 정복해서 프랑스 노르망디, 북쪽에 사는 땅, 여러분들 영국하고 가까운 데가 노르망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뭘 했어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던 거.
또 역사에 더 들어가면 노르망디에 바이킹족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윌리엄이라는 왕을 배출해서 영국의 왕이 된 윌리엄 1세도 바로 노르망디 출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럽의 이름이 좀 헷갈리는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저도 뭐 어학에 되게 뛰어나진 않지만 본, 반 이런 영어 말고 쓰는 데가 이런 용어들은 붙으면 오브 영어로 어느 지역의 누구다 이렇게 출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토 본 람스도프 하면 람스도프 출신의 오토, 이주철 전라도에서 온 이주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쓴대요. 또 네덜란드는 반도 많이 쓰고, 이 할렘 지역의 RM이죠. RM, H 발음 RM 지역에서 온 분. 그 다음에 프랑스는 고을 지방에서 온 찰스,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을 옛날에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썼다고 하네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나 마을 앞에 이름을 붙인다. 아, 그래? 예, 예. 같이 붙이니까 그런 거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 더우시면 이렇게 스크린 내려주셔도 돼요. 아니, 난 괜찮은데. 굿이라고 그러셔서 자꾸. 그럴게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역사를 보면, 민족의 특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르만족이 대부분이고, 또 켈트족이 일부 있고, 라틴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8세기에 그런 켈트족이, 라틴족, 슬라브족이 후기 청동기 시대 이주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프랑스 역사에서 배웠지만, 프랑스는 프랑크족이 만든 나라라고 그래서 프랑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프랑크라는 왕국이 독일, 프랑스 다 합쳐가지고 해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프랑스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쪽을 오스트마르크 행정 하나의 지역으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그 뜻이 오스트리아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네이밍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스부르크, 좀 이따 설명할 텐데, 합스부르크 왕조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통치를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제1을 세습해서 오스트리아 왕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16세기, 18세기에는 합스부르크가 가장 황금기를 보내기도 하고 쇠퇴기를 했는데, 1519년도에 카를 5세가 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신세계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 또한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간의 그런 30년 전쟁, 그러니까 카톨릭파, 기독교파 30년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당시가 됐습니다. 1520년대에 헝가리와 보헤미아라는 왕위를 상속받게 되고, 결혼 정책으로 그 다음에 바로코 예술과 건축이 번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 2번이나 오스만 제국이 비엔나를 침략했지만 결국 오스트리아가 2번이나 이겨서 오스트리아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여러분들이 비엔나에 도착하시면 비엔나의 자연사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중간에 어느 분이 동상이 딱 있죠. 누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왕, 그죠? 왕이 딱 왕이 딱 있죠. 그 당시에 등장했고, 또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해서, 그죠? 결국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1804년도 오스트리아 제국이 승격이 되고, 오스트리아 세력이 나폴레옹에도 점점 세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만 남게 됩니다. 나라가. 그게 1867년에 그래서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체코 이쪽이 다 같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1914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제1차 세계대전, 네, 그렇게 오스트리아가 황태자가 사라예보를 방문해서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이 되고, 패전 후에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가 되고 결국 오스트리아 한 나라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연합군이 이제 연합군 하면은 어느 나라 같아요? 우리 편 연합군. 미국, 그죠? 프랑스, 영국, 또 한 나라 있죠. 소련. 당시에는 소련, 독일의 항상 그 네 나라가 전체를 분할 통치를 해요. 소련, 영국, 프랑스. 또 한 나라 어디? 네? 미국. 그렇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렇게 분할 점령한 데가 또 한 나라가 있었죠. 어디죠? 바로 독일이죠. 독일이 패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4개 나라가 통치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베를린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 베를린에 가면 원래 베를린의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4개의 나라가 통치를 지역별로 했어요. 북쪽은 소련이 하고 뭐 남쪽은 미군이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나눠서 했던 나라가 독일이었고, 여기 오스트리아도 연합군이 분할 점령하다가 1955년도에 결국 독립을 해서 제2공화국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의 말씀드렸듯이 역사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오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로마의 재현의 강력한 국가의 단체들인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뭐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벨기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요런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신성 내목이 로마 제국의 다민족 영토 복합제가 800년부터 1806년까지 끌고 온 거죠. 아까 합스부르크 왕가도 다만 오스트리아 왕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겸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수도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1448년까지 500년간 수도를 했고, 빈이 1448년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의 거의 한 400년 되죠. 약 400년간 수도가 이렇게 됩니다. 초대 황제는 오토 1세가 962년에 초대 황제가 됐고, 마지막 프랑스 2세가 이제 1800년 마지막 해체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있고, 서로마 프랑크 왕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이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고, 프랑크 왕국이 통일됐고, 그 다음에 870년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태리가 그 아들들로 인해서 나눠져서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프랑스, 독일과 이태리가 어떻게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합스부르크 왕가가 너무나 되게 중요한 어떤 유럽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약 650년 동안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명문 왕가입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라는 지역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 북부에. 그래서 합스부르크라는 이름이 매성이라는 데서 유래를 했고, 약 600년간 유럽 역사의 중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체코, 동유럽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거의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지역을 관할할 정도로 되게 막강한 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작은 스위스 북부에 합스부르크라는 성을 지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루돌프 1세가 오스트리아를 획득하면서 신성 제국의 왕으로 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세기 1547년에 합스부르크의 가문을 지도보면 그 가문이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거기가 다 합스부르크의 가문이 다 차지한 가문입니다. 일부 영국과 프랑스 지역을 제외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유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어떻게 보면 한 나라라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나라, 유럽은 한 나라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EU나 유로피안 유니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도 뭐 그렇게 뭐 이상하게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옛날부터 같은 민족이었고 서로 친하게 지냈고 우리 함께 뭉치자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언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이 영토 확장을 한 걸 보면 주요 오스트리아를 이제 그 보헤미아 왕국으로부터 획득을 해서 오스트리아를 획득으로 처음으로 합스부르크 그 스위스의 조그만 성을 가진 그런 어떤 가문이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시밀리안 1세가 부르고뉴의 공주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 부르고뉴도 획득을 해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카를 5세는 스페인 왕실하고 이제 혼인 동맹으로 스페인을 획득으로 근데 헝가리 보헤미아도 페르난디트 1세가 획득을 하게 주로 결혼을 해가지고 획득을 하는 거죠. 결혼 정책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말이냐 그런 왕가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를 키우기 위해서 딱 정책이 있는 거야. 벨라 게란테 엘리 투 펠릭스 오스트리아 누구 영어로 이렇대요. Let others wage war so happy Austrian Mary. 남들은 웨이지 하면 임금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하게 하라는 뜻도 있어요. 남들은 전쟁을 하게 해라. 오스트리아는 결혼을 해서 나라를 확장할 테니. 이게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에 굳이 우리도 중국의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꼭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남들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결혼 정책으로 사돈을 맺고 그렇게 해서 영토를 획득하는 정책을 하라. 아주 유명한 저거죠. 꼭 이것만이 또 행복한 건 아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병, 근친 결혼을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열성적인 인자들이 많아서 일찍 단명을 하게 돼. 애를 뭐 10명을 낳으면 7명이 죽고 20살 서로를 못 넘기고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합스부르크 가게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끝나면 영상 여러분들 보냈는데 거기에 이 파워포인트가 그대로 나가니까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캡처 딱 해가지고 스톱해가지고 보면 13세기 루도피스를 시작해서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한쪽은 오스트리아 쪽으로 시작을 하고 한쪽은 스페인 그죠? 저쪽 남쪽에 이 지역이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스밀리안 1세가 한쪽은 후아나 아들이 결혼해서 에스파니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내려오고 한쪽은 오스트리아 독일 쪽의 합스부르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이 아까 얘가 사진을 보여드린 그 공주니 마르가리타 아까 벨라스케가 그린 공주가 여기 스페인계의 공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리 강의에서 들었던 루이 16세라고 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여기 있죠. 마리아 테레지아 여사의 딸인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단명한 사람. 이렇게 두 군데로 하나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하나는 에스파냐 합스부르크. 이게 헷갈리면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스페인 쪽에 이렇게 줬고 한쪽은 오스트리아 쪽.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 쪽으로 나누어서 줬다. 그래서 1516부터 1700 합스부르크는 카를로스 1세가 카를 5세라고 하기도 해요. 아메리카로 식민지를 확장하는 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합병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영국과의 해전에서 이제 무적함대에 패배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모리스코 강제 추방이나 모리스코라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 스페인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면 이슬람 문화가 많이 있죠. 이슬람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거기까지 왔을 때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서 종교를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켜서 거기 남게 해서 같이 사는 거죠. 그 민족을 모리스코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슬람의 사람들인데 종교를 개혁시켜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모리스코라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많이 흔적들이 있죠. 이슬람 문화에. 그라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강제 추방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30년 전쟁,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소모되고 1648년도에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카탈루나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스 2세하고 합스부르크 계승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펠리페 이사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의 전쟁도 했고 영국과 해전도 패배했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30년 전쟁으로 참전과 실패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를로스 2세는 이때부터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 한쪽은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까 황제 성명, 이쪽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는 페르난트 1세가 카를 5세부터 신성노바 영토를 물려받아서 본격적으로 헝가리와 보헤미아를 합병하기 시작하고 살리카법이라는 것을 해서 그동안은 남자들만 왕을 계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유전병이 있고 계속 근친 결혼하니까 아들이 나오고 계속 죽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공주들밖에 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리카법을 변경해서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카를 6세의 딸로 최초의 여성 통치자가 마리아 테레지아 여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사는 그 이후에 되게 실용주의적, 기존의 왕들의 보수적이고 어떤 귀족적인 걸 떠나서 실용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그런 조세제도도 과거에는 뭐 귀족들한테 매기지 않았던 세금을 갖다가 다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교육을 개혁하고 의무교육을 해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사가 근대에 오스트리아를 만든 여왕으로서 우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침략해서 오스트리아를 점령을 했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은 이란을 쭉 끌고 오다가 합스부르크 왕조가 1806년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하고 이제 같은 나라가 되는 시기가 1867년부터 1918년까지 약 50년간. 그래서 그 배경은 이제 보오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로이센이 우리가 이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에서 패전해서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소독일주의 통일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와 함께 이중제국으로 군대와 외교 등 이렇게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자. 그래서 했고, 그러나 그런 어떤 이국 간의 인위적인 합병은 민족 갈등과 복잡한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로마니아 일부, 그죠? 보스니아, 그죠? 크로아시아. 아까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은 나라였다, 옛날에. 그래서 문화가 되게 가시면 부다페스트 가면 오스트리아, 비엔나하고 되게 비슷하게 건물들도 있고 그런 종교적인 시설도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은 황태자가 이제 아까 사라예보, 다 같은 헝가리 제국이지만 오스트리아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식민지는 아니지만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니까 그런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이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918년 11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국 군사적으로 패배한 거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런 분할 통치 영역은 이게 이제 전체 오스트리아 국가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소련이죠 당시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이쪽은 미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영국이 통치하게 되고 오스트리아를, 이쪽은 프랑스가 티롤 지방에 스위스하고 붙어있는 통치를 하게. 특히 수도인 여기 비엔나, 그럼 이 수도 비엔나도 그럼 원래 보면 소련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적으로. 아니 수도도 나눠 이렇게 지역별로 4개 나라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례가 베를린에서 있었어요. 베를린도 이렇게 나눴는데 베를린 수도도 미국, 영국 이렇게 나눠서 그게 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베를린에 사는 미국 지역의 테리토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육로로. 소련이 막고 있으니까. 나중에 베를린 편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눠졌다, 국가가. 그래서 뭐 합스부르크 왕가는 종합적으로 보면 그 장자상속대로 했지만 아까도 말씀 실리카법에 의해서 아까 마리아 테레지아서처럼 여자가 계승을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16세기 초반에 한쪽은 스페인 쪽으로 한쪽은 오스트리아 이렇게 양분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또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렇게 오스트리아하고 결혼 정책을 합병이 됐다는 걸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게 쉽겠죠. 이해가. 왜 갑자기 스페인 갔는데 오스트리아 얘기를 합스부르크,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이걸 모르면 이해가 갈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분파가 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필리페 3세 같은 경우 네덜란드를 같은 카톨릭이니까 박해해가지고, 그죠? 유태인들 다 몰아내고 네덜란드. 그게 이제 이런 스페인 계보, 오스트리아 계보의 합수부가 역사를 알면 그랬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국가는 전쟁을 하게 만들어라,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결혼을 해라 이런 정책을 유지했고, 특히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결혼 정책은 1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한 분이 마리 앙뚜아네트. 그래서 근데 이런 결혼 정책에 가장 실패한 건 아까 말씀해 합스부르크 다음 리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걱턱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좀 표현이 되게 가격하시고 이게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그죠? 그래서 막 수염을 많이 기르기도 하고 돌출의 아래가 두꺼운 입술, 그걸로 인해서 막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막 흘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짜 근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유전병에서 혈우병, 간질, 우울증이 그래서 되게 오래 못 사는, 10명 나오면 5명은 다 사망하시고, 그죠? 뭐 삼촌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가장 유전적 특징이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간모는 제가 쑥 설명을 했는데 유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왕가 중에 하나였다. 650년 동안 유럽의 정치, 문화, 외교를 주도를 했다. 그러면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예술가 문화, 베토벤이나 이런 세션파라든지 이런 많은 문화를 후원제 역할을 했고, 근대 무렵 형성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지금 현재의 국가로 나누어지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부상과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19세기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 그 유산은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는 됐죠? 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고 비엔나를 가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가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하이나 구스타프 클림트 문화예술 후원을 많이 했고, 또 바로크 미술이라고 하는
벨라스케스 아까 말씀드렸죠. 렘브란트, 베르니니, 루벤스 이런 네덜란드 화가들 후원도 많이 했고 또 빈필하모니 음악에 있어도 후원을 많이 하고 오페라 극장도 져서 상당히 문화예술의 분야에서 상당히 기여를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비엔나에 가는 이유도 아마 지금 설명한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흠뻑 빠지기 위해서 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비엔나를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고 비엔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엔나 스케치하고 모차르트.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영화 보셨어요? 제가 보고 오시라고. 보신 거 보셨죠? 에다나코 줄리 델피 나온 비포 선라이즈 영화. 바로 베이스가 됐던 영화죠. 그 당시 이제 비엔나에 파리행 기차 안에서 만난 미국 사람하고 프랑스 여인하고 기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에 원나잇을 아름답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비포 선라이즈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거의 9년마다 한 번씩 줘가지고 20몇 년 동안 똑같은 감독이 비포 선라이즈 이건 주로 이제 배경이 어디야 비엔나를 베이스로 한 거고, 비포 선셋 그리고 헤어져서 못 만났는데 우연하게 지난주에 강의했던 파리에서 그죠? 셰익스피어 그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 했던 남자가 왔을 때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나서 했던 게 비포 선셋이요. 그 이후에 이분은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는데 이혼하고 다시 두 사람이 비포 미드나잇 같이 함께 살면서 갈등을 이루는 영화. 참 똑같은 감독이 똑같은 배우가 20년 동안 3편을 찍었다는 영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셨어요, 장 대표님? 여기 3편 다 보신 분. 두 분이 아직도 사랑을 꿈꾸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엔나는 임페리얼,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 그걸 임페리얼이라고 하죠. 올해 유럽의 심장으로 했고, 최근에 그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통상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현대 문화의 현대적 감각의 어떤 아트 세계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고, 문화, 역사, 경관, 자연의 조합이 특징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라이브 퀄리티 랭킹, 멀스라는 항상 컨설팅 업체가 매년 조사를 해요. 매년 어느 도시가 좋을까. 근데 스위스 아닌 비엔나인데 비엔나가 90% 거의 비엔나예요. 비엔나. 근데 한번 바뀌었더라고. 찌루 2024년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제네바, 코펜하겐, 오클랜드,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밴쿠버, 베른. 스위스가 많죠. 스위스 아무 자연과 그런 게 어울리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이철 대표님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이 중에 있나요? 혹시? 다. 다 가보고 싶다. 여름에 제가 모시고 코펜하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가 10년 동안 그럼 왜 세계 1, 2 도시가 됐느냐를 이제 그냥 모차르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함수를 쓰는데 인덱스 할 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범죄율도 낮고 또 주택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도시보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보건이나 공평한 소득 이런 평가의 지수가 있어서 이런 거지 무슨 맨하탄처럼 높은 도시가 있고 화려한 뭐가 있어서 1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엔나를 말하다 제가 이제 쓴 건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도시가 시민 정신에 입각한 도시 재생을 했다. 오늘날 동유럽이죠. 아까 얘기한 부다페스트,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데에 어떤 문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좀 했고, 또 악성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요한 스트라우스의 어떤 그 음악적인 부분,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가 됐고, 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분리파의 화가인 구스타브 클림프나 에곤 실레, 얼마 전에 했죠. 우리 중앙박물관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 오토 바그너라든지 산업디자이너인 콜로만 오소라든지 되어 있고, 도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을 하되 되게 공평한 소득 분배라고 주택이 비싸지 않게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집값만 안 비싸면 그 돈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텐데 전부 다 집값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교통 기반 시설 등 그런 것들이 오스트리아 시민들한테 삶에 좋은 삶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보면 인구는 약 192만 명 정도 되고, 서울보다 약간 작습니다. 서울이 605km인데 거기는 414니까 오스트리아의 수도로서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하고,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도시고, 전체 인구의 아까 195만 명 정도 되잖아요. 약 20%가 지금 비엔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지도 설명했죠? 비엔나 북쪽에 있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비엔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ow it sways in the sun, keeping our stories in its motion, lies the truth about us. Things time will tell, we might never know, will be gone before it all begins. Send me your songs of tom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tories of joy and of s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To know it all. See the trees grow, they were here long before. 이게 슈테판 동상. And when we're older, they will still stand tall. Things time will tell, we might never know. We'll be gone before it all begins. Send me your songs of tom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tories of joy and of s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end me your songs of tom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tories of joy and of s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To know it all. 어디 여러분 비엔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유치아 대표님 가고 싶나요? 비엔나 행정구역은 총 여기도 이제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23개의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가장 뭐 일본이라는 데가 이제 이너레시타트는 가장 그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비엔나에는 상당히 또 유럽의 주요 유엔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산업개발기구라 해서 유럽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퇴치를 위한 기구도 있고, 마약 범죄국 국제 원자력 기구, 유엔 비엔나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 유엔이라는 기구가 오면 전 세계에서 한 명씩은 다 파견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컨퍼런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산업이 들까요?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 있겠죠. 미팅, 인센티브, 그죠? 그런 컨퍼런스, 그죠? 이그지비션.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하고 식당도 많이 생겨야 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유엔 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1조 원까지 비엔나가 썼어요. 그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엔나의 주요 기업은 여러 뭐 기업도 있겠지만, 저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와롭스키. 대표적인 스와롭스키가 오스트리아. 스위스권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S라고. 스와롭스키 알죠? 여러분들, 유리 그 크리스탈로 만든. 오스트리아 겁니다, 오스트리아. 알죠? 왜? 그래서, 뭐, 큰, 그렇게, 운송회사 오비비 홀딩스 이 정도 있고, 그렇게 큰 회사는 없지만, 주요 기업으로 광물, 오일, 기계, 통신, 운송, 식품, 비엔나, 인프라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이름은 비엔나고 독일식 이름은 빈. 그 헷갈리잖아요. 우리 가면 영어도. 빈이라고 이게 그래서 비엔나 가면 다 빈이라고 그래요. 그 비엔나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요것만 알아도 이제 가서 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국식 이름이고, 그래서 현지 가면 현지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비엔나고. 그래서 평평하고 넓음을 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역사가 중복이 되는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지로서 비엔나가 1274년도에 처음으로 번영을 하게 되고, 1437년부터 1806년간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여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엔나 도시 역사를 뭐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온 건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어디 히스토리 오브 비엔나에서 이렇게 써있어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시 계획을 할 때 랑슈트라스 프로젝트라고 를 통해 비엔나 중심 계획을 연결했죠. 랑슈트라스에는 랑은 링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링. 그래서 링을 그려놓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영국은 M25고 링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의 링에다가 하나씩, 여기는 박물관, 여기는 미술관, 이렇게 하나씩 링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놨죠. 링 원형. 그래서 교통계획과 막 그게 랑슈트라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엔나의 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전쟁, 아까 말씀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문화모더니즘에 부상을 했고, 전쟁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되게 슈퍼바이징 감독을 받았고, 1955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이제 문화예술은 아까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슈트라우스, 뭐 너무나 많죠. 거의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하면 다 이분들,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일단 본거지고, 또 비엔나 필하모니, 빈소녀합창단의 본거지고 있습니다. 또 뭐 대부분 가지게 30개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 벨베드레 황궁, 자연사, 그 다음에 MQ라고 하는데, 옛날에 마국간을 갖다가, 마국간이 있잖아요. 마국간을 갖다가 뮤지엄 지구, 그러니까 레오폴드라든지 현대미술관 같은 거를 만든 게 바로 MQ입니다. 비엔나 미술박물관, 군사역사무 CC 박물관. 아까 말씀 CC, 가장 아름다웠던 유럽에서
공주죠. CC가. 엘리자베트. 그 사람의 박물관, 예술박물관, 뭐, 박물관과 미술관이, 박물관이 이렇게 있고, 특히 알베르티나 미술관은 아까 얘기했던 비포 선라이즈의 배경이 됐던, 그죠. 미술사 박물관, 레오폴드 미술관, 레오폴드는 그 왕 이름이에요. 레오폴드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쿤스트하우스 응용미술관. 그래서 30개 이상 박물관 미술관. 그러니까 음악하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3년을 있어도 여기에 다 못 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영문학을 전공하셨던 1년 선배인데, 그 선배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셨다가 아예 클래식 에이전트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 비엔나 필하모니라든지 우리나라 조수미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큰 클래식 오케스트라 이벤트 컴퍼니 오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음악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특히 비엔나나 여기는 그 음악하고 미술을 오시는 분은 최소 2주 이상은 계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근데 뭐 3박 4일 와가지고 미술관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좋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저 아는 분 두 분하고 3년 전에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비엔나에 도착해서 처음 모시고 간 곳이 현악 사중주. 한 30명 들어가는 궁전 안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음악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음악과 미술의 중심지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비엔나는 어디 부다페스트를 가는 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냐. 비행기가 가는 길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죠? 정 대표님, 그죠? 너무나 볼 게 봐도 크로아티아 가시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 어디 가면서 야 비엔나 한번 가보자. 워낙 조그만 도시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작지만 정말 음악과 미술을 좀 여유 있게 보시려면 좀 며칠, 뭐 최소 일주일에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엔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맞춰서 일부러도 가는데, 비엔나 소년합창단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일요일날만 하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9시에 그럼 딱 맞춰가지고 여행 일정 짤 때 일요일 날에 그 호프부르크 궁전 안에서 그 성당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맨 앞에서 쫙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볼 수 있잖아요, 예약하면. 근데 요일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여행의 팁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엔나 뭐 음악 시간 아닌데, 저도 음악 잘 모르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몇 년도에 태어났지, 누가 형이야, 누가 동생이야, 그런 거 좀 헷갈리잖아요. 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진짜.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하이든이 먼저 형인가? 하이든이 제일 형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거 보면 1732년, 1756년, 1797년.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더라고. 하이든이 큰형이야. 그 다음에 모차르트. 돌아가신 건 누가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우리도. 그죠? 그 다음에 슈베르트. 그 다음에 요한 스트로, 왈츠의 왕이. 그죠? 그 보면, 돌아가신 건 역시 모차르트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의 음자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78세 교향곡의 아버지죠, 이분이. 그래서 소프라노 출신이고 44년간 작곡가 활동을 했습니다. 되게 그래도 오래 사셨죠. 그래서 우리 보면 현악사중주 62번 황제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잘 시간 하실 때 결혼식 할 때 많이 못 듣다. 좀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음악 하이든 제일 큰 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인 모차르트, 36세 음악의 신동, 그죠? 그래서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렸을 때 모차르트가 궁에 와서 하는 연주를 보고, 모차르트가 그 공주를 보고, 앙투아네트를 보고, 난 시집을 가고 싶다. 앙투아네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장가를, 장가. 죄송합니다. 아, 번역기 돌려서. 그래서, 정말, 물론 이분이 태어난 거는, 이제, 어디야, 살스부르크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음악 활동을, 모차르트는, 그,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셨고, 뭐, 너무나 많은 음악이 있죠. 여러분, 특히, 레퀴엠 디단조 같은 경우 죽기 전에, 그죠? 진혼곡이죠, 진혼곡. 막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교향곡 제 40번 지단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도 마술피리도 그렇고 되게 뮤지컬로 많이 나오잖아요. 오페라도 많이 나오고.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 마술피리 들으면서. 그런데 김정은 대표님 성악을 하고 하시니까 다 이 음악에 맞춰서. 네. 그 다음은 우리 그 가곡의 왕이죠. 슈베르트, 그죠? 낭만주의 작곡가고 12살부터 오케스트라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마왕, 뭐 우리한테 뭐 제일 유명한 건 피아노 중부 송호죠. 김정은 대표가 좋아하는 몰바카의 처녀, 이것도 있지만 오늘은 두 번째인 송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음악 시간 같죠? 앞에 손. 이런 음악을 듣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 좀 착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음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죠. 이분도 75세까지 좀 그 당시는 좀 오래 사셨네요. 왈츠의 황이죠. 여러분 500여 곡의 왈츠 오페라타를 작곡했고 대표적인 자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이들 왈츠를 딱 쳐야 되는데. 음악 시간 같죠?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비엔나 출신의 언젠가 한번 내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비엔나 출신의 비극적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뭐, 모차르트가 사랑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모차르트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하고 결혼하지 않았고, 모차르트하고 결혼했으면, 뭐, 그렇게 단두대에 처형도 안 됐을 것 같고, 모차르트도 이렇게 단명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히틀러죠. 히틀러는 원래 국적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살스부르크에서 한 시간 반 거리 가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엔나로 갔는데 두 번의 그 미술대학에 떨어지게 됩니다. 되게 좌절을 프로스트레이트. 그래서 그 당시 미술대학에 합격을 시켰더라면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죠? 너무나 슬픈 사연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시켜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저 성격 안 좋은 사람들 합격을 시켜야 포용을 좀 해야 비극을 안 만듭니다. 알았죠? 저도 과정을 몇 개 하고 있는 교수로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 예의주지해서 그래서 제가 꼭 두 번 아니면 세 번째는 합격시켜 줍니다. 그렇죠. 회장님 그렇죠. 제가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이게 바로 호프부르크 비엔나에 와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자기 고국이잖아요. 고국의 그런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거기서 그랬겠죠. 나를 합격시켰다면 제가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런 연설을 하진 않았겠죠, 이분이. 그래서 비엔나 출신의 비극적인 두 인물이 있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가시면 꼭 설명해 주십시오. 비엔나 혹시 여행사 대표님 계시면. 예?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엔나 도시 재생 및 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선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비엔나였고, 마찬가지 도나우강을 방어를 하기 위한 요충지역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고, 중세에는 로마 제국 쇠퇴하고 바벤베르크라고 가문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1150년부터 공장령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됐고, 중세부터 한번 넘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그물이 나중에 주요 명수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 슈테판 대성당이죠. 12세기에서 15세기 약 300년간에 걸친 고대 양식 최고의 건축물들이 등장을 해줬고, 1221년 도시자치권 획도로 도시특허장이라는 자치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76년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를 했고, 1365년도에 비엔나 대학교가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두 차례 비엔나가 공격을 받았지만 오스트리아가 전부 다 성벽을 구축을 잘해서 물리쳤다 합니다. 그 다음에 쉔부르 궁전, 벨베데르 궁전 대표적인 궁전인데 그런 바로크 건축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18세기가 이제 비엔나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리아 테레지아 개혁을 했고 실용주의를 선했던 그런 여왕께서 요세프 2세의 남편이죠. 진보 정책, 교육, 종교, 행정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도시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웅장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또 아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활동하는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랑슈트라세 시대의 19세기의 중세 비엔나의 도시계의 발전은 그 링을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철거하고 그 중요한 거는 환상 형태로의 도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 구조의 기초를 마련한 체계적인 도시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여러분 뭐 학자들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교수들이 비엔남은 랑슈트라세라는 도시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거점에 오페라 극장, 뭐 국회의사당, 시청 등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링 주변을 이렇게 그 링을 한 바퀴 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려면 그게 랑슈트라세라는 표현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에 분리파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이라는 건 이제 설명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라든지 미술 양식이라든지 이거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 약간 파괴적인 화려함, 약간 개혁적인 건축 양식이나 그런 음악기나 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션이라고 해요. SESSION. 그래서 오토 바그나 아들로프스 혁신적인 건축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가인 구스타프 클림프나 에곤 실레 등이 독창적인 미술 작품이 나타나게 되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학문적인 혁신가를 배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사회민주당 주도의 도시정부가 추진한 혁신적인 주택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비엔나는 되게 저렴한 주택 단지를 많이 만들고, 뭐 특정 세력을 위한 것보다 일단 사회적인 평균 소득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약간의 뭐 사회주의 정책 같이 돼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부자고 이런 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평등한 사회. 그래서 칼 마르크스 여러분들 알죠?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대규모의 그 사회주택 단지도 만들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좀 저렴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에 합병되었지만 그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 상당히 도시가 비엔나도 역시 많이 파괴를 합니다. 그 이후에 1979년도에 비엔나의 국제기구 단지인 도나우시티라는 걸, 우리 같으면 맨하탄 같은 도시를 옆에 파리 같은 라데팡스 같은 게 도나우 강을 건너가면 도나우시티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비엔나 도시가 있는데, 비엔나 도시도 이제 옛날 건물들이 많으니까 포화잖아요. 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같이 맨하탄 같은 도시에 만들어서 유엔이라는 이런 건물들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도나우 섬을 조성하고 도나우 시티를 개발하고 스마트 시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비엔나의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갖다가 2000년간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과거와 현대를 조화로운 공존을 잘 유지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좀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랑슈트라스인데 여기에 이제 오페라하우스 있고 비엔나 공대, 박물관지구, 빈시청, 그 안에 슈테판 대성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랜드마크의 명소. 요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에 이것을 캡처해도 되고. 이게 이제 도나우시티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안에만 가는데 강을 건너서 이 도나우 인젤 섬을 지나서 요쪽을 도나우시티라는 신도시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론 대부분 오피스 건물이 주예요. 그렇겠죠? 오피스가 한 60, 70% 되고 다음 주거 한 20%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원형 중심 구역을 우리가 랑슈트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1860년부터 1890년까지 여기 있는 성벽을 다 철거한 이후에 만들어진 순환도로입니다. 그 지역을 따라서 국회의사당이나 대학교나 시청이나 후포브르크 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이런 박물관 등을 이렇게 졌는데, 이게 총 길이가 5.2km라고 하네요. 5.2km.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역사성도 보존하면서 또 공공성도 같이 살리면서 원형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1858년도에 당시에 순환도로 건설 전에 이 성벽이죠. 지역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랑슈트라스 프로젝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건축가죠. 오토 바그너라고. 미철 대신 들어보셨지? 오토 바그너 건축가. 비엔나의 광장, 정거장, 우편, 저축은행, 뭐 평화궁 실용성과 기능성 물론 상당히 그 당시 높은 건축가로서 유명을 떨쳤죠. 그래서 특히 비엔나의 교통시설, 도나우강 정비와 관련된 참여해서 도나우강의 수문뿐 아니라 철도역, 터널, 교량 건설 쉽게 해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분리표와의 대표적인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을 벗어난 세션 파레스의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비엔나를 건축의 성지로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오토바거나의 그런 도시계획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분이 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약간 되게 화려하죠. 바로크 양식도 그렇고. 그래서 가면 칼플러스 슈테판 역에 가시면 이렇게 역의 화려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겁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저 현재의 역은 이렇게 변했고, 그다음에 마일리크 하우스죠. 그 복합단지 쉽게 얘기해서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르노브 형식으로 이런 마일리크 하우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스트리아 또 이분이 건축했던 우체국 은행 1906년도에 건설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유리로 된 채광창을 통해서 자연 채광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전기에 대한 조명을 비용을 줄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엔나는 도시재생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19세기에부터 20세기 동안에 보면 약 37%가 1차 세계대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구역이 재구성이 도시를 분열시켜서 중류층하고 상류층의 공간과 노동계급이 약간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가 19세기하고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여서 1970에서 80년대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강화되면서 PPP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이 채택이 돼서 그 세입자를 포함시키는 걸 도시재생의 일부, 그러니까 약간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정책을 한 도시재생 정책이 되었고, 너무 개발업자에 대한 이익만을 위한 우리 공급자 위주의 어떤 도시재생보다는 약간 세입자 간의 서로 배려하는 그런 도시재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1980에서 90년대는 도시는 주택건축, 우호적인 도시재생, 기존 건물 특히 개선을 했는데 세 가지 공간으로 아파트는 개별적인 계산을 이런 시설을 했고, 빌딩은 기본적으로 유세하고 기초재생, 구역적으로 공공공간을 협력하는 이런 세 가지 공간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도 생기니까 아파트의 어떤 역사적인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분위기와 맞추는 사회 공간을 패턴을 좀 유지하는 그런 기저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버블 시티,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너무 정체되어 있고 역사적인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도시가 아니에요. 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 공공시설의 견고한 인프라를 좀 가지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발전한 도시, 특히 학습하는 도시, 도시개발 지역에 거주민이 좀 참여하는 도시가 되어야겠다. 특히 이제 비엔나가 우리하고 다른 건 다른 도시들하고 되게 공공지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공공지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삶의 질에 있어서 거주에 대한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임대료. 그래서 비엔나 시민 중 62%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공공에서 주택에 살고 있으면 그런 비용이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자동차가 없는 하우징 프로젝트, 자동차가 없는 임대주택도 있고, 그래서 지하차고를 줄여서 생태학적으로 조경 설계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르키하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호프 대규모 공공 임대지, 이건 1930년대 지금 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5,500명이 대단지가 들어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주택단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거 안 지웠더라고. 칼 마르크스 호프 그대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그 오스트리아하고 비엔나의 시간이 딱 맞죠? 8시 59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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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확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59분이었어요. 오늘 그 오스트리아하고 비엔나에 대한 좀 역사적인 의미 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엔나에 어떤 랜드마크와 주요 명소가 있는지 를 좀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90분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겠죠. 하여튼 나름 좀 준비를, 강의 준비는 다 했는데 90분에 비엔나의 랜드마크 주요 명소를, 보통 파리하고 런던은 나눠서 했잖아요. 이것도 나눠서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하여튼 봐서 제가 만약에 길면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